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딸 하나 키우면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자 하나 없는 게 이렇게 편한 겁니까? 없으니까 일이 좋아요.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지 걱정하시지만 지금 같아선 너무 행복해서 누굴 만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남편의 바람을 아버지의 사이다 한 방으로 해결하고 요즘은 속 시원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 읽은 동화를 보면 은혜도 모르는 짐승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줬더니 나중에는 사람이나 잡아먹으려고 하고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짐승이라는 표현이 찰떡이네요. 사람이면 그럴 수 없겠죠. 도대체 왜 뭐가 부족해서 다른 여자들이랑 놀아나냐고 이유를 물어보니 이 짐승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돈 있겠다. 내가 뭐하러 늙은 여자랑 노냐? 어리고 예쁜 애들이 나 좋다고 난린데 나도 이제 어린 여자랑 좀 잡아야지. 너 딸 키우는 아빠야. 어디서 그따위 말을 해? 너도 네 사위가 돈 좀 벌었으니 어린 년이랑 붙어먹겠다고 하면 참 더 그러라고 할 거야? 우리 딸도 어린 놈 만나면 되지 뭔 걱정이야. 아버지가 돈 잘 벌 건데. 그래? 그럼 나도 만나도 되겠네. 10살이나 어린 애들. 우리 학원 선생 중에 있던데. 미쳤어? 애 엄마가 집에서 조신하게 있어야지. 그리고 너 이제 늙었어. 예전처럼 인기 있겠어? 잠만 말고 넌 집에서 가만히 있어라. 남이 하면 불륜이고 제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더니 이거 완전 미친놈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한 걸까 짚어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 인간은 이런 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제가 너무 사납게 잡은 게 아닐까, 아버지가 병원 차려주고 공치사를 심하게 해서 자존심이 상해 어린 여자랑 눈이 맞았다고 짐작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아니요. 이 남자는 원래부터 이런 놈이에요. 그동안은 돈이 없다 보니 본색을 숨긴 것 뿐이에요. 그러지 않고서야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는 없거든요. 돈 있으니 어린 여자랑 자겠다니 뭔 개소린가 싶어서 듣기 싫어서 남편 입에다 제가 코푼 휴지를 쑤셔 넣었습니다. 이 쓰레기야, 입 닫아라. 더 열면 너 위자료 더 내야 돼. 알아? 저는 이 남자를 용서하기는커녕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었어요. 생각 자체가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여자고 남자고 가정생활에 충실한 아내와 남편에게 상처를 주면 혼이 나야 합니다. 그대로 이혼하면 안 돼요.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다른 사람 피해를 주니까요. 여기 찾아온 이유가 바로 이 짐승 같은 놈들을 혼낸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사람들이 그러길 여기에다 사연을 남기면 속이 그렇게 시원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쪼록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동네에서 소문난 딸바보였어요. 엄마는 난소에 문제가 생겨 임신이 힘든 상황이지만 어렵게 저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후 불면 날아갈까 금지 오겹으로 키우셨어요. 하긴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이 안 귀하게 여기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유별나게 딸을 사랑했죠. 아버지는 공인중개사로 일하시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건물도 사고 임대사업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매일 저를 업고 다니는 바람에 사람들이 팔불출이라고 놀렸어요. 우리 딸이에요. 예쁘죠? 얘는 진짜 귀해서 바닥에 내려놓지도 못하겠어. 2살부터는 아버지 취미활동에 제가 감초 역할이었어요. 등산 산악회에 가도 저를 업고 가고 볼링을 치러 갈 때도 데려가셨죠. 미술학원도 같이 가고 피아노도 함께 배우고 심지어 발레학원도 제가 아파서 빠지게 되면 뭘 배웠는지 보고 와서는 저한테 알려주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아이들이 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10살 무렵인가 제가 독립을 선언해서 더 이상 학교나 학원이나 친구 노는 데 오지는 않으셨는데 조금은 섭섭했다고 해요. 아빠, 부탁이 있는데 저 독립하고 싶어요. 더 이상 따라다니지 마세요. 애들이 놀려요. 제가 당돌하게 말하니 아버지가 그래 안다니마 단칼에 제 부탁을 들어주셨죠. 물론 제가 먹고 싶다는 거 하고 싶다는 거 모두 하게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버릇없이 큰 건 아니에요. 어른들한테는 예의를 지키면서 제 의견을 말하는 당찬 여자로 키워주셨죠. 또 지금 잘 사는 걸 당연히 여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며 아버지랑 봉사활동도 많이 다녔어요. 넌 운이 좋아서 아버지를 만났을 뿐이라고 하며
혹시 모를 특권의식을 내려놓게 했어요. 한마디로 돈 좀 있다고 버릇없이 구는 걸 막아주셨다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버지 교육 철학 자랑을 이렇게나 길게 하나 싶을 텐데요. 이렇게 똑부러지게 키워놓으면 뭐합니까? 남자 보는 눈이 없는데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건 못 알려주셨어요. 왜냐고요? 모든 남자가 아빠 같을 줄 알았거든요. 다들 아버지처럼 소신있게 사람답게 사는 줄 알았죠. 짐승 새끼가 사람 가죽을 쓰고 저를 현혹할지는 몰랐어요. 하길 그걸 분간하기 어려우니 사람마다 속 터지는 사연이 생기는 거 아닐까 저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전 의사가 되기로 한 이상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공부를 시작했어요. 재력이 있는데 공부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다행스럽게도 서울에 있는 사립대 의대에 차석으로 입학했어요. 그때까지도 제 인생에 바리게이트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탄탄대로처럼 장애물이 없었는데 하지만 어느 날 브레이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한 탓인가요? 몸에 무리가 왔는지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와 나사라고도 하는데 얼굴의 근육을 움직이는 안면신경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 얼굴에 마비가 오는 거래요. 눈도 완전히 안 감기고 귀도 안 들리고 발음도 부정확하고 음식물도 한쪽으로 흘리고 일상생활 자체를 하기 어려운 증상인데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입이 왼쪽으로 쏠려 있었어요. 저는 거울을 보고 그대로 훈절했는데요. 눈을 떠보니 응급실 침대였죠. 아버진 미친 사람처럼 뛰어오셨더라고요. 엄마한테 그동안 왜 애 관리를 하지 않았냐며 혼을 내지만 마치 자신한테 하는 것 같았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부모에게는 자식 건강이 최고의 효도예요. 아버지는 그때부터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어요. 저처럼 마비가 와서 한 번쯤 돌아가면 좀처럼 정상으로 돌아오기 어렵다고 했어요. 특별한 원인도 없어요. 몸이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동안 과로가 있었나 봐요. 학교를 휴학하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아버진 10만리를 따라다니며 산삼을 캐서 저를 먹이기까지 했죠. 1년을 꼬박 정성을 들이니 다행히 입이 제 위치로 오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공부를 시작하니 다시 입이 돌아가고 말았어요. 결국 저는 의대를 그만두고 말았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입이 돌아가기 전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지금의 남편이에요. 동기로 제가 건강으로 무너지니 많은 의지가 되어주었어요. 그때는 사람다워 보이긴 했어요. 제가 영문과로 전과하고 영어 강사나 번역 일을 했어요. 남편은 군대를 다녀오고 남편은 인턴에서 레지던트 전문의까지 의사로 성장했어요. 왜냐고요? 바로 저의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모까지 열심히 해. 그러면 빠르게 개업할 수 있대. 아버지가 그랬어. 남편은 정형외과를 전공했는데요. 척추관절병원을 개업하는 게 자신의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신부의 무릎이나 시부의 오십견도 고쳐주고 싶기에 정형외과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자기가 대학 1학년 때 부잣집 딸을 만날 줄 몰랐다고 해맑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나 그렇게 부자 아니야. 먹고 살 정도지. 자기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데? 말하면 나 싫다고 도망갈 것 같아. 아버지 막노동하시고 엄만 건물 청소해. 집은 반지하 단칸방이고 아버지 빚도 있어. 아주 거지 같은 환경이지. 난 학원도 다녀본 적 없어. 아버지 오죽하면 공부 그만두래. 돈 없다고. 그렇구나. 근데 너 대단하다. 혼자 공부 열심히 했네. 이래도 나랑 사귈 수 있어? 애들이 그러는데 너희 아빠는 건물주라며?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집안 환경은 관심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변하지 않은 마음이야. 그건 나 자신 있다. 솔직히 너니까 사귀는 거지. 내 주제에 무슨 연애냐. 자수성가한 아버지와 남편이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됐으니 사랑하는 남자를 돕자는 생각이 강했어요. 만나는 남자애가 있는데 가정환경이 어려우니 아버지한테도 도와달라고 했어요. 선뜻 아버지가 남편을 만나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자초지정을 돕고서 아버진 학비를 주시기로 했어요. 남편의 순수한 성품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죠. 학비 준다고 해서 우리 딸 억지로 만나지는 마라.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져도 돼. 앞으로 자네가 공부 열심히 하면 계속 줄 수 있거든.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니까 세상은 넓고 여자는 많잖아.
아닙니다. 저한테는 오직 혜임이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군대야? 오버하지 말고 작은 목소리로 말해. 장인어른 앞이라 너무 떨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목소리가 높아지네요. 벌써 장인어른이야? 우리 딸이랑 결혼하려면 적어도 10년은 지나야 돼. 그동안 자네 계속 지켜볼 거야. 어떤 놈인지. 아버지 앞에서 밥도 못 먹고 손을 달달 떨면서 저를 사랑한다고 하던 남자였어요. 적어도 그때는 말입니다. 그 후부터 남편은 우리 아버지 돈으로 공부하고 용돈도 받았어요. 10년 동안 다른 여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남편의 외모가 비호감은 아니에요. 학교나 병원에서 여러 유혹도 많았거든요. 레지던트 때도 소개팅부터 맞선 의뢰가 많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심지어 유명 병원장이 자기 딸을 소개한다고 해도 거부했대요. 자신은 열렬히 사모하는 여자가 있다면서 출세할 기회를 뻥 차버렸다는데 그 당시에는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지금은 가증스러워 죽겠어요. 남편은 성격대로 넘보지 못할 나무는 애초부터 보지 않았을 뿐인데 말이에요. 지고지순한 사랑에 환상이 있던 저는 노래방 18번도 김범수의 끝사랑이에요. 노래 가사대로 남편이 내 첫사랑이고 끝사랑일 줄 알았거든요. 저는 연애할 때도 완벽하게 남편을 믿지 않았어요.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의사가 되니 애인 버리고 권력자 딸과 결혼하고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러면 탱크라도 빌려서 밀어버려야지 싶었어요. 근데 이 남자 그런 유혹이 있어도 저를 선택하는 모습에 감동받고 말았던 거죠. 그럴 때면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한 번 순정은 영원한 순정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아버지는 10년 정도 지켜봤는데 그만한 놈 없다며 결혼을 허락했죠. 시모와 시부는 평범한 분들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남편을 의사로 만들어놨으니 시부모님은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의대부터 전공의가 될 때까지 공부를 쉬지 않고 할 수 없었겠죠. 결혼은 쉬웠어요. 형제도 없어서 예단도 간단했고 당연히 집도 아버지가 해주셨어요. 30평대 아파트에서 저희는 신혼을 시작했고 아기도 바로 갖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저 닮은 딸이라고 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대학병원에서 경력을 좀 쌓고 나자 아버지가 남편을 데리고 어느 건물 앞에 섰어요. 자네 3층이 좋아 4층이 좋아. 혜임이 영어학원은 5층이야 참고로. 전 3층이 좋은데요. 여기 사거리에다가 지하철 입구랑 얼마 안 떨어져 있네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많고 입지 좋습니다 장인어른. 여기 위치 선정하느라 고민했다. 이제 우리 딸이랑 돈 알뜰하게 모아서 자네 건물 하나 사서 여기 나가야지. 그때 내가 소개는 해줄게. 물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70억 하는 빌딩을 언제 삽니까? 장인어른 다른 따님이 어디 또 있으세요? 애엄마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쭈, 건물 때문에 우리 딸하고 결혼했어? 그래서 나 죽을 때 기다리는 거냐? 안 죽어, 불사신이야. 농담입니다, 농담. 아버님 오늘 시간 되시면 한잔 할까요? 제가 사드려야죠. 어디서 사줄 건데? 쏠리면 크게 쏴라. 남자가 배포 있게 말이야. 어디긴 어디예요. 토끼 같은 따님이 계시는 우리 집으로 가셔야죠.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아버지는 6층짜리 건물에 제 영어학원이랑 남편의 정형외과를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집에 있겠다 했지만 여자도 일을 해야 남편이 무시하지 않는다며 굳이 학원을 개원하라고 하시네요. 저도 원장이 되고 남편도 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죠. 우리 딸은 본인이 봐준다면서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배려에 감사했어요. 또한 정형외과는 오픈시 들어가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기계 하나에 1억이 넘는 것도 있었어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덕분에 성대하게 병원이 완성되었죠. 개업식에는 시부모님도 초대했는데요. 진찰실, 엑스레이실, 물리치료실, 대기실 이렇게 마련된 세련되고 최첨단 병원 내부에 감탄한 시부와 시모는 우리 아버지 손을 잡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돈을 만나고 말입니다. 하긴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죠. 고맙다 아가. 그럼요. 우리 며느리가 천사죠. 아들만 낳아주면 더 좋지만. 뭔 소리야. 우리 혜임이 몸 약해서 안 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려면 가세요. 말이 그렇단 거지. 알았다 알았어. 나도 우리 손녀만 있으면 돼.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집으로 가셔서 식사라도 하세요. 아이고 사돈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우리 노인애들이 있어봤자 불편하죠. 무슨 말씀이세요? 불편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오신다고 하니 맛있는 거 많이 장만하셨어요.
그래, 가보자꾸나. 매번 우리 감사만 하고 있구나. 그나저나 아가, 네 학원도 위에 있나? 아직 거긴 오픈 전이에요. 병원 먼저 하자고 제가 미뤘어요. 급한 것도 아닌데요, 뭐.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의사 남편 만나서 벌어오는 돈 족족 쓰기 바쁘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돈도 벌려고 해? 대단하다, 대단해. 그날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전복이랑 갈비 등 비싼 식재료도 챙겨드렸습니다. 바쁘다고 자주 가보지도 못하는데 이런 거라도 드시라며 아버지가 미리 다 준비해 주신 거였어요. 다행히 시부모님들은 흡족해 하시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자기 아들이 대접받고 사는 모습도 보게 되니 안심하셨나 봐요. 시부모는 영어학원 개원할 때도 불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청소라도 하시겠대요. 알겠다고 했지만 학원은 개업식도 하지 않을 거예요. 번역일을 하는 사무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학원보다 병원이 안정되길 원했어요. 그래야 남편 기가 사니까요. 친정 돈으로 병원 차렸는데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이 이미 우리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 남편을 거지사위 취급하더라고요. 몸뚱이 하나만으로 장가왔다 이거죠. 남이 제 남편을 무시하니 너무 속상하고 저는 남편이 더 잘 되기를 바랬는데요. 입소문이 중요하듯이 초반에는 사람이 몰리진 않았어요. 요새는 병원도 빠르게 개업하고 폐업하는 상황이 많아서 걱정이었죠. 영어학원은 성인반 위주의 수업을 하니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는데 병원은 파리만 날린다고 하니 괜히 제가 미안한 거 있죠. 그때 아버지가 학원에 오셨어요. 왜 표정이 그래? 박서방 병원에 사람 없다고 네가 죽상이면 어떡해? 요새 집에 오면 기운이 빠져서 축 늘어져 있어요. 저번에는 서재에 들어가서 한참 만에 나오더라고요. 적자가 심각하다면서. 이 동네에 갑자기 정형외과들이 많이 늘어났어. 사거리 건너편에도 하나 더 생긴다고 하던데. 결국 라연이 아빠 병원만 안 되는 거잖아. 어떡하면 좋아? 간호사랑 물리치료사도 중요한 것 같아. 간호사랑 물리치료사도 중요한 것 같아. 우리 병원 직원들은 친절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나저나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이제 물어보냐? 맨날 제 남편밖에 모르지. 아무튼 병원 잘 되려면 홍보가 생명이야. 아버지가 갑자기 싱글벙글 웃더니 남편 병원으로 함께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건물에서 드라마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담당 PD랑 아버지가 친하게 지냈대요. 그러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의사 섭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아버지 사위가 의사라는 말을 듣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 건강 프로그램으로 정형외과 건강 정보를 알려주면 되는 일이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연 예정이라며 남편의 의사를 물었죠. 당연히 나가야죠.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꼭 갚겠습니다. 허우대가 멀쩡한 의사가 나와서 설명까지 잘하니 시청자들이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남편 병원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만 하기로 한 출연 계획이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환자가 오더라고요. 병원에 환자가 없을 때는 비 맞은 개처럼 축 늘어져 있었거든요. 반년 만에 남편의 어깨가 태평양처럼 펴진 모습을 보니 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끝났지만 그 후에 의사 패널이 필요할 때 각 방송사에서 남편을 찾았더라고요. 그렇게 인기가 있으니 한 회사에서 남편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관리해주겠다고 했어요. 이제는 방송국에 가지 않고도 의학 정보도 알려주고 병원 홍보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남편의 병원을 차려주며 세를 받지 않았는데요. 3층은 물론 2층까지 병원 건물로 쓰게 돼버렸어요. 1층은 약국이 들어와 있었고 남편 병원이 잘 되니 4층과 5층에도 소아 청소년과 내과가 들어오겠다고 줄을 서니 저는 학원을 옮기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남편의 병원이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어요. 남편에게 진료받겠다고 예약을 걸어놓고 몇 개월을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이 정도로 잘 되면 장인에게 먼저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하는데 시부와 시모의 아파트를 먼저 사주고 싶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아빠한테 먼저 해야지. 아버지 아니면 의사도 못 되고 병원도 없었어.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 그리고 장인어른은 다 갖고 있잖아. 부족한 게 있으셔? 아니잖아. 우리 엄마 아빠 아직도 월세 살아. 그럼 당연히 먼저 사드려야지. 안 그래?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우리 병원 와서 매일 물리치료 받으시잖아. 우리 엄마 아빠는 멀어서 오지도 못하고.
우리 부모님 돈 내잖아. 진료비. 무슨 소리야. 엄연히 손님이야. 그리고 친구분들도 얼마나 모시고 온 줄 알아? 비보험으로 도수치료 받고 주사치료 받는 건 다 우리 부모님 지인이야. 아, 그래, 알았어. 이번만 우리 엄마 아빠 먼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장인 장모님 유람선 여행이라도 보내드리자. 됐지? 남편은 시부모님한테 시흥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사주고 말았어요. 5억 이상 되는 건데 지금까지 번 돈이 있으면 아버지 2억 정도는 드리고 작은 평수로 해서 시댁에다 3억 정도 드리면 어떠냐 했더니 펄펄 뛰고 난리가 났죠. 내가 말했지. 먼저 하고 해드린다고. 안 해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럼 넌 학원 잘 되면 아버지한테 뭘 해드렸냐? 난 초기 비용이 자기 10분의 1도 안 되거든. 그리고 월세 다 냈고. 아니 자기만큼 대박이 안 났잖아. 지금 병원 수입이 얼만데 그래. 생각 같으면 강남에 주상복합이라도 엄마 사드리고 싶어. 참고 있는 거 안 보여? 저는 남편하고 한 달간 말을 안 했습니다. 병원이 대박 날 때에도 남편은 정신이 없었어요. 출연에 진료, 유튜브까지 몸이 하나라도 모자랐죠. 그래서 돈 쓸 시간이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저도 아버지 먼저 해드리자 말을 못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월급 의사 2명을 쓸 정도로 여유가 생기자 바로 시부모님 집을 사드리다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아버지가 사준 건데 말입니다. 제가 말도 안 하고 세게 나가자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니 아버지에게 차 한 대와 엄마에게는 중고차 가격 정도 되는 명품 가방을 사주고 오더라고요. 물론 카드로 말이죠. 봤지? 사드렸다. 더 이상 이 문제로 나 괴롭히지 마라. 누가 물건을 안기래? 현금으로 드리라고 했잖아. 너 은혜도 모르는 짐승 아니면 잘해라 우리 아빠한테. 그리고 이제 월세 좀 내. 아빠 건물이잖아. 공짜로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하더니 너를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아, 그래 낸다. 내면 되잖아. 버는 돈이 얼만데 생활비는 왜 그대로야. 라연이 초등학생이야 이제. 생활비 그래 10배로 올려야겠다. 이제 우리도 집 옮겨야지. 너무 좁잖아. 집은 여기 살아 그냥. 나중에 아버지한테 3억 정도는 해드려. 여기 보는 사람 많아. 우리 이 동네 지방령 같은 존재야. 우리 집 저녁 메뉴까지 다 안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욕 안 먹으려면 알아서 잘해. 알겠어. 내가 꼭 해드린다. 화 좀 내지 마. 주름 생겨 이쁜 얼굴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고 말았어요.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워도 이때까지는 아직 금슬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용돈 드리라고 한 것도 남편은 잊었는지 자기 차 바꾸고 시모랑 시부차 사주고 골프채 사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 못해본 걸 신나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 용돈 드리라고 소리를 지르니 3억은 못 드리고 300만 원씩 용돈이라도 드린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시댁에도 300만 원 넘게 매달 드리고 있었어요. 물론 시부모님들도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시죠. 제 말은 우리 아버지한테 먼저 하라는 것 뿐이에요. 장장 20년 가까이 자기를 돕고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아버지의 다른 건물에서 세를 얻어 학원을 차렸어요. 어르신 무료 영어 회화 프로그램도 구청과 연계해서 열게 되었거든요. 중장년 분들 12명 정도 강의를 들으러 아침마다 오시는데 어떤 할머니가 남편 병원 단골이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동네 소문을 아느냐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 병원이 음탕해졌다고 하네요. 음탕이라뇨. 제가 놀란 토끼 눈을 하니 한심하게 보시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영어 선생님이 길 건너 정형외과 원장 3호죠? 거기 무릎 때문에 일주일에 3번 이상 가거든. 물리치료 받으러. 네, 그러시군요. 무릎은 많이 안 쓰는 게 좋대요. 찜질도 많이 하시고요. 근데 거기 못 가겠어. 영 못 써. 의사는 친절하고 좋은데 간호사들이 못 쓴다니까. 거기 직원들 다 예의 바르고 좋은데 아니세요? 옛날엔 그랬는데 싹 바뀌고 나서 아니야. 옷이 너무 꽉 붙어. 눈 뜨고 못 볼 지경이야. 저는 할머니 말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요새 우리 부모님도 당분간 못 가셨거든요. 지방에 별장을 짓는다고 자주 내려가시는 통에 서울에 안 계시는 날이 많아서요. 저도 딸 공부 봐주고 번역하고 학원 운영하고 집안일까지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음탕이라는 단어가 내심 걸리긴 했지만요. 초등학생 딸과 함께 병원에 갔다가 저 기절초풍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말이죠. 미니스커트에 가슴골이 드러난 상의까지 입고 앉아있는 거 있죠.
하얀색이라 오히려 더 야하게 보였어요. 순간 여기가 라스베가스도 아니고 라운지일 것 같이 느껴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손님들은 거의 남자들이었어요. 게다가 간호사들도 제가 환자인 줄 알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새 사람으로 싹 바꾼 모양이었죠. 그래서 남편 병원에 자주 와야 하는 건가 봐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었거든요. 병원도 남편 직장인이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존중이고 뭐고 자주 와서 관리해야 되는 건가요?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아니라 마치 모델들처럼 앉아 있었어요. 게다가 그 중에서 어떤 간호조무사가 나와 우리 딸을 자꾸 째려보는 겁니다. 원장 사무라고 해도 태도가 영 바뀌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소개했으면 저럴까 싶었습니다. 간호자무사님 이름이 뭔가요? 왜 명찰도 안 달고 저기 할머니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붙잡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 담당 간호사 누구예요? 간호실장님 안 계세요? 네? 안시연인데요. 실장은 저예요. 할머니 담당은 물리치료사고 명찰은 달 곳이 없었어요. 다 기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죠. 간호조무사 된 지 1년도 안 된 여자가 무슨 실장이라고. 그래도 얼굴은 가장 예뻤어요. 무슨 걸그룹 멤버처럼 앉아있긴 했어요. 저는 됐다고 하고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진료실로 가서 당장 붙들고 나오고 싶은데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니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기다렸잖아. 라윤이랑 밥 먹자며. 성적으로 무슨 문제 있니? 아니면 클럽에 가고 싶어? 그것도 아니면 정신 문제야? 뭐라는 거야 또? 넌 내가 병원 대박난 이후부터 더 날카로워. 왜 그래? 간호조무사들이 왜 그러고 입고 앉아있는데 치마는 왜 그렇게 짧아? 팬티 다 보이겠던데. 아 그거? 요즘 MG 간호사들이 패션에 관심이 많더라고. 외국에 있는 간호사 같지 않아? 새로 나온 유니폼이라고 입고 싶다고 해서 입혔는데 아니야? 사람들이 욕하고 난리 났어. 애들이 바꾸던지 유니폼을 바꿔. 왜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아? 음탕하대 어떤 할머니가. 음탕? 간호사가 예쁘면 오히려 환자들 정신건강에 좋대. 예쁘다니. 할머니 한 분이 식겁했다고 나한테 그러시던데. 아버지 오시기 전에 당장 바꿔. 아니면 나 병원에 매일 출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예전에 나이 지긋한 간호사들이 푸근하고 친절하고 좋던데 죄다 해고하고 어린 간호사무사들로 채우면 어떡해. 네가 병원장이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 좀 하지 마. 그게 무슨 간섭이야. 병원에 대해서 나는 한마디 발언권도 없어? 그리고 안시연? 걔 뭐야? 실장인데 경험이 없어? 명품 쇼하는 줄 알았어. 넌 그게 문제야. 안시연이 네 친구냐? 그리고 실장 경험으로 하냐? 너처럼 부자 아빠나 있어야 명품 입냐고. 시연이, 아니 안 실장한테 뭐라고 했어? 놀고 있네. 안시연이 친구였으면 확 그냥 속눈썹 뜯어놨어. 직원 관리해라. 옷 다 바꾸고. 나 이 정도 말할 권리 있다. 알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나 혼자 좀 있을 테니까 방해하지 마.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샤워하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기분 나쁘면 꼭 각방을 쓰게 되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남편은 서재로 가서 안 나왔어요. 그게 바람의 첫 단계인 줄은 몰랐지만요. 평소 병원 일에 배나라 감나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고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날 남편은 간호사들의 유니폼을 활동적이고 편안한 스타일로 원상 복귀했어요. 그때는 내 의견을 잘 들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병원에 자꾸 찾아올까 그랬나 봐요. 그렇게 몇 개월이 더 흘러갔어요. 하지만 여자의 촉이 있잖아요. 남편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어요. 전보다 패션에 관심을 더 두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꺼내준 대로 옷을 입고 나갔는데 요새는 자기가 인터넷이나 백화점에 가서 사오더라고요. 그리고 평일 퇴근 후에 운동 간다, 친구를 만난다 이런 식으로 약속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설마 여자를 만날까 싶지는 않았거든요.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 사위인 걸 모르는 사람도 거의 없고 TV에 나왔는데 얼굴 팔릴 일을 할까 싶었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예상을 뒤엎는 법이니까요. 남편의 병원이 잘 되다 보니 씀씀이가 커졌어요. 명품 옷도 사입고 외제차도 새로 뽑고 예전에 가난한 고학생이 아니었는데요. 게다가 병원 수입을 자꾸 숨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용돈도 타서 쓰고 모든 수입을 제가 관리했어요. 하지만 자기도 자기가 번 돈 쓰고 싶다고 난리를 쳐서 경제적으로 우린 각자 번 돈을 각자가 관리하기로 했거든요.
사람들은 남자한테 돈이 생기면 바람이 난다고 저를 걱정했지만 평생 돈에 주눅들어 살아온 남자가 자기가 돈 벌어서 스스로 관리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 그러자고 했어요. 그런데 일이 묘하게 꼬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우겨서 제가 수입을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용돈도 드리겠다 큰 소리를 떵떵 쳤지만 나중에는 골프채 바꾸고 서재 꾸미고 자신한테 돈을 썼어요. 시부모님들한테도 돈을 많이 드렸는지 우연히 본 남편의 카드 명세서 안에는 시흥 대형마트나 근처 백화점에서 가전제품도 산 지출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부모님 뵙는 일이 많아졌어요. 일만 생기면 시흥이다, 엄마가 아프시다, 잠깐 시댁에 다녀오겠다 이런 식으로요. 자기가 효자 노릇을 하겠다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제대로 아들 노릇 한 적이 없었거든요. 시댁에 같이 가볼까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 아들이 돈을 잘 버니 전에는 무조건 천사 며느리라고 하던 시모와 시부도 전보다 저에게 하는 행동이 달라지기도 했고요. 애는 하나로 끝이야? 둘은 낳아야지. 애 아범도 버리가 좋은데 말이야. 그래. 예전에는 갖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는 생각 좀 해봐라. 우리 아들 4대 독자야. 이렇게 둘째에 대한 압박에 자주 안 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요. 요새는 심하게 시흥 시댁에 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주말도 평일에도 시도 때도 없이 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다 시댁에 들어가서 살자고 할까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가끔 시모가 엉뚱한 말로 어깃장을 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대뜸 아이 가졌니? 이러는 겁니다. 안부차 전화했어요. 둘째는 고민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아프신 건 어떠세요? 딸 생일이라 어디 가서 외식이라도 하자 했더니 갑자기 시모가 무릎이 아파서 시흥에 간다고 하지 뭐해요. 그래서 딸이랑 둘이 집에만 있었어요.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괜히 번거롭게 그럴 필요가 없대요. 딸이 불쌍하죠. 저는 아버지의 사랑, 관심 충분히 받았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효자가 되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모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밖에 없구나. 아픈 건 어떻게 알았어? 애 아범도 바쁘다고 연락도 없고 라연이 생일인데 가보겠다고 하니 쌩 난리를 쳐서 안 갔다. 너희들은 우리 가는 거 안 좋아하잖아. 하긴 뭐 돈 많은 외할아버지가 있는데. 요새 저희 부모님 시골에서 펜션 짓느라고 바쁘세요. 라연이 생일 때도 못 오셨어요. 그나저나 애 아범이 자주 가니까 오지 말라고 하셨다고 해서 안 갔는데 섭섭하셨어요? 자주 오긴 저번에 월세 밀렸다고 하니까 그때 겨우 한 번 오긴 왔지. 월세요? 어머님 저번에 애 아빠가 집 사드렸다고 하던데 5억 7천이잖아요. 사주긴 네가 반대한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 사돈 먼저 드려야 한다며. 그건 맞지. 그 어른 아니면 우리 아들 의대라도 졸업했을까 싶다. 우리 월세야. 그래도 덕분에 아파트 월세지만. 얘야, 왜 말을 안 하니? 화났니? 아무튼 우리 네 눈치 봐서 용돈도 제대로 못 받는다. 그런 줄 알아. 라연이랑 한번 와. 그럼 끊는다.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인간이 6억 가까이 되는 돈을 어디다 썼을까요? 도박? 술? 아니요. 술도 못하고 지는 걸 싫어해서 도박도 안 해요. 그럼 여자 아니겠어요? 여자라. 근데 바쁜 일상 중에서 언제 여자를 만났을까요? 환자? 대부분 중년 이상인데. 그러면 건물 주변의 사람들? 동창? 남중남고라고 했거든요. 의대 동기 제가 대부분 아는 애들이라 이런 문제가 있었음 바로 연락이 왔을 거예요. 그러다 간호조무사? 어린 친구들이 왜 우리 남편을 만나? 아니지. 간호조무사가 너무 많았어요. 7명이나 되던데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싶었거든요. 그때 병원에 갔을 때 저를 빤히 보는 간호조무사가 생각났어요. 유난히 명품이 많았거든요. 머리핀부터 목걸이 그리고 꽉 붙는 유니폼에 고급 가디건까지. 그 여자일까요? 제 육감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찾아가서 머리채라도 잡을까 하다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래봤자 동네 재미있는 구경밖에 더 되겠어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남편의 행동을 돌이켜봤어요. 다른 건 몰라도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게다가 MZ세대에 유행하는 말투도 많이 하고 성형수술을 할까 고민하기도 했거든요. 기분이 묘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바람이란 감이 오긴 했어요. 하지만 눈으로 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 더러운 꼴을 봐야 하나요? 샤워하고 있는 남편 몰래 핸드폰을 가져와 비번을 풀고 확인하고 미행해서 현장을 덮쳐야 하나 오만 가지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러나 더러운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기 싫었거든요. 저는 심부름 센터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저 대신 남편 뒤를 캐는 게 훨씬 체계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전화로 상담할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그런 곳에 가려 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거 있죠. 그날 밤이었어요. 어머니한테 차라도 한 대 사드릴까? 요새 통 걷지를 못해. 그래, 사드려. 언제 사드릴 건데? 근데 어머니 면허는 있어? 면허도 따야지. 그럼 돈 많이 들 텐데. 장인어른 생신 때 용돈이라도 드리려고 했는데 없어도 화내면 안 된다. 같이 가서 사드리자. 어머니 얼굴도 뵙고 식사나 하고 오자. 가면 당신 기분이나 나쁘지. 아이 타령하실 텐데. 그럼 라윤이라도 데리고 가. 할머니랑 할아버지 보고 싶대. 라윤이 공부해야지 거길 왜 데리고 가. 당신 닮아서 몸도 약한데. 이러면서 다시 서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알 수 없는 존재가 차를 사달라고 한 모양이죠. 그 다음 날로 저는 심부름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초장의 증거를 확보해야 다른 말을 안 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러나 마음 한쪽으로는 바람이 아니길 빌었어요. 피말리는 2주가 지났습니다. 센터 방문하라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오셨어요? 2주 힘드셨죠? 그래도 증거 제대로 잡았습니다. 저는 증거라는 말에 다리가 다 후들후들 떨려왔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궁금해요. 정말 바람 피운 거 맞아요? 저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센터 소장은 진정하라며 저에게 생수 한 병을 건네줬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이던데 왜 모르셨어요? 병원에 있는 간호조무사예요. 나이는 25살, 이름은 안시연. 여자 인스타 보니까 작년부터 사귄 것 같더라고요. 시흥 유자의 아파트 맞죠? 그리고 차도 사줬죠, 이번에. 네, 아파트 전세 얻어줬고요. 그리고 2,500만 원 차 바꿔주고. 아파트 안에 들어가 3시간 있다 나오는 사진, 시흥 대형마트에서 식사하는 사진, 정말 다시 보기 싫은 사진들을 소장이 보여주더라고요. 전 알겠다고 하면서 봉투에 증거 사진을 담았습니다. 불륜으로 이혼 준비하실 거면 저희 증거 소용없는 거 아시죠? 모쪼록 유용하게 쓰세요. 본인 일부러 자백하는 그게 최고예요. 사진 보여주시면 다 이야기하겠죠. 저는 그 길로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날까요? 저의 첫사랑이자 끝사랑이 서서히 막을 내려서 그런가요? 집에 들어오니 딸이 저를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 입이 다시 왼쪽으로 쏠려버렸어요. 입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병원에 있는데 남편이 아닌 아버지가 먼저 달려왔어요. 마침 라윤이 생일 때도 못 와서 일을 대강 마무리하고 올라오셨나 봐요. 너 입이 왜 돌아갔어? 얼굴은 왜 그 모양이고? 박서방 때문에 그래? 여자 맞아? 아버지도 아세요? 근데 왜 말 안 했어요? 내가 뭘 알아? 어제 김 사장이 우리 사이가 어떤 여자랑 걸어가는 거 봤다고 하더라. 백화점에서 말이야. 네 얼굴 보니까 물어본 거지. 그럼 확실한 거야? 김 사장 아저씨 입 가벼운데. 아빠 죄송해요. 네가 왜 죄송해? 네 잘못 아니야. 이 자식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넌 입 돌아간 거나 관리해. 아빠가 알아서 할게. 라연이도 걱정하지 마라. 지금 엄마가 밥 먹이고 있다. 안 살려고요. 죄송해요. 이혼하고 싶어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 나한테. 자기 부모를 판 놈이야. 같이 못 살아요. 그러니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필요 없어요. 그래, 그건 너와의 관계고 그 자식 나랑 볼 일 있잖아. 나 그럴 권리 있어. 병원 건물주야. 잊지 마. 사람들은 제가 남편을 징그럽게 오래 봤으니 헤어지기 어렵겠다 싶을 텐데요. 이게 오만정이 다 떨어지니 순식간에 남편이 완전 남이 되어버렸어요. 옆에 오는 것도 소름이 끼치네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 병원으로 바로 나쁜 남이 찾아왔어요. 여보, 혜임아, 아프면 연락을 해야지.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저는 꺼지라고 소리만 질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무릎을 꿇는 거 있죠. 차라리 그 여자가 좋으니까 같이 살라고 했어요. 역겹지만 말이에요. 저는 정이 다 떨어졌어요. 이번 한 번만 봐줘. 그동안 우리 아무 문제 없었잖아. 진짜 안 해. 진짜 안 할게 이제 여보. 싫어. 너 지겨워. 그만하자. 너 의사잖아. 병원도 있잖아. 그럼 됐지? 조용히 헤어져.
그 대신 앞으로 돈 벌어서 우리 아버지한테 빚진 거 다 갚아. 장인어른이랑 왜 똑같이 말 맞추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보고 평생 노예하라고 계약서 쓰래. 30년으로 일해서 월 1,500씩 갚으라고 하던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왜 바람을 피워. 가만히 있으면 다 네 거잖아. 아랫도리를 왜 가만히 두지 못하니? 우리 대학 동기 다 바람 피워. 지우, 혜진이, 또 누구냐, 진호, 민규 다 바람 피운다고. 왜 나는 안 돼? 다 어린 놈들하고 자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어떤 놈은 월마다 여자를 바꾸더라. 돈 있는데 어린애들하고 잡아야지. 넌 안 되겠다. 의사도 하지 마라, 이 미친놈아. 어린애하고 자려고 의사하니? 별 미친. 그럼 나도 잡아야겠네. 어린 놈들하고. 나는 왜 못 자? 너도 자는데? 애 엄마가 무슨 소리야. 넌 차력이 약해서 안 돼. 이만한 일로 입 돌아간 주제에 누구랑 자냐? 야, 그러면 왜 거짓말해? 차라리 애들이랑 자고 싶다고 하지. 그때 이혼하게. 왜 엄마 아빠 집 사준다고 그 난리야. 집 사주려고 했어. 그때 소민이가 울잖아. 집이 없다고. 나 진짜 억울해. 이런 놈을 믿고 살았다니. 그만해. 난 너랑 헤어질 거야. 그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꺼져. 애도 볼 생각하지 마. 저는 병원 경비원까지 호출해서 남편을 끌어냈어요. 사람들은 하나 둘 모였어요. 남편이 개처럼 질질 끌려가니 속이 조금 편하더라고요. 입만 살아서 끝까지 저러고 싶을까요? 차라리 그 여자애를 사랑이라도 한다고 해도 억장이 무너질 판인데 완전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역시 쓰레기는 버려야 냄새가 안 나겠죠. 아버지는 의외로 그 여자의 부모를 찾아간 모양이에요. 여자의 부모가 하필 우리 아빠 건물에서 장사를 하네요. 이게 악연인가요? 그동안 잘해준 건물주의 등장도 황송한데 불륜이니 바람이니 하는 통에 부모가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다신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하니 딸 단속시키겠다고 했대요. 아버지는 전세금을 돌려받았고 여자애한테 사준 냉장고며 에어컨, 명품 가방, 자동차까지 다 받아냈어요. 다 주면 다른 가게 자리를 알아봐 준다고 하셨대요. 아버지는 남편을 끌고 시흥 시댁으로 쳐들어간 모양입니다. 시모랑 시부가 바들바들 떨고 앉아있었겠죠. 장인어른,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 앞에 저를 끌고 오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억울이야? 너 진짜 뻔뻔하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사돈. 아드님 원래 이래요?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우리 딸 입 돌아가게 한 놈 절대 용서 못해. 성질 같아선 되게 아는 일도 입 돌아가게 하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놈 머슴으로 부린다고 통보하러 왔소이다. 저 새끼들 호강에 겨워서 이 호강에서 놀고 있는 놈이에요. 어디 우리를 팔아서 바람을.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부모로 자격이 있습니까? 부모 자격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머리가 이상해서 말이에요. 돈 있으니 어린애랑 자보겠다니 그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그래서 봐줄 수가 없어요. 아유 미친놈아. 그냥 싹싹 빌지 입은 왜 놀려? 혜미가 좋아서 죽겠다며. 그건 거짓말이야? 좋아, 좋으니까 살았지. 근데 이제는 나도 어린 여자랑. 아빠, 진짜 내 생각 이상한 거야? 장인어른도 남자니까 말해보세요. 돈 있으면 저 좋다는 어린 여자들이 줄을 섰어요. 아버지 말로는 그때 시부랑 시모가 남편 뺨을 인정사정 없이 갈겼대요. 그런 생각 있으면 혼자 살지 왜 결혼해? 왜 도움을 받아? 에휴, 부모 망신 다 시킨다. 공부 잘하면 뭐하누? 사돈어른, 우리 며느리 좋은 곳으로 시집가라고 하고 이 새끼 머슴으로 쓰시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 원래 방칸방 반지하러 가렵니다. 아버지! 그리고 시모가 서럽게 울었대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버지는 남편을 끌고 나왔다는데요. 아버지는 남편 불륜 까발려서 동네 망신시키고 다시는 의사생활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건 일시적인 고통일 뿐이잖아요. 그래도 의사면허는 취소가 안 되니 다른 곳에서 의사할 수도 있거든요. 너는 그동안 내가 해준 돈 뱉어내고 가. 양육비도 내 앞에서 벌고 우리 딸 위자료도 벌어서 갚아. 그게 너한테 주는 벌이야. 싫으면 경찰에 신고하든지. 동네 아저씨들이 혜임이 입 돌아가게 했다고 너 죽인다고 하던데 어떻게 할래? 병원에 사람이 오겠어요, 소문이 나서. 그게 걱정이냐? 다른 데 얻어주면 되지. 어차피 너 여기서 쫓아내도 다른 데서 월급 을사하겠지. 사람 죽여도 을사하는데 뭐 그깟 간호조무사랑 놀아난 거 그걸로 면허가 취소되겠냐? 억울해서 안 돼.
30년은 안 돼요. 라연이 20살 때까지. 됐지? 그 대신 이혼은 한대. 이런 계약 싫으면 법으로 하던지. 난 다른 걸로 할 거야. 요새 주먹이 근질근질했는데 너 보내고 나도 가지 뭐. 그렇게 해서 남편은 제가 사는 지역 멀리 정형외과를 다시 개업했어요. 거기서 제법 돈이 들어옵니다. 주말도 없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웃긴 건 간호자무사 다 남자로 채워놨대요. 물리치료사 남자, 건물 청소도 남자라고 합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퇴근도 아버지에게 다 보고하고 점심값, 저녁값 타서 고시원에 가요. 그리고 수입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저는 신경 딱 끊기로 했어요. 집에 그 인간이 없으니 살만한 거 있죠. 입도 제자리를 찾았어요. 간호조무사 머리채라도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엄마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미쳤어. 그거 잡아봤자 내 손만 더러워져. 그 여자는 한 번 했으니 다른 데 가서 또 해. 내연녀도 중독이야. 중독자는 내가 처리하지 못하지. 간호일 못한대. 소문 짱났나 봐. 하긴 이 동네에서 너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에휴, 미련한 것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냐고요. 맞아요. 저는 아버지 덕분에 속도 시원해지고 입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시흥 아파트에 가서 내연녀랑 난리치고 남편하고 싸우고 이런 일 안 해서 더 고마웠어요. 이혼하고도 남편은 2년째 우리 집에 돈을 가져옵니다. 아주 거짓골을 하고 말이죠. 하루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집 앞에서 통곡을 하는데 안 받아줬어요. 아마 매일 밤 후회의 눈물을 흘려도 다시 그 상황이 되면 또 바람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안 할 사람은 안 할 테니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께는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미국인 남편과 토끼 같은 아들과 딸을 키우며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사는 저는 심심하면 삿바 채널을 즐겨 듣고는 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남편도 일하러 가면 집에 혼자 남게 되거든요. 저도 집에서 간단한 번역 같은 부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부업이라 남는 게 시간이랍니다. 성격상 가만히 있는 것을 못해서 남는 시간이 있으면 뭐라도 하는 편인데요. 그럴 때마다 사연을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거나 서류 정리를 하고는 해요. 들으면서 같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저한테도 들려드리고 싶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매번 들을 때는 저런 일도 있나 싶었는데 현실은 역시 영화보다 더하더라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위아래로는 오빠와 남동생이 있어서 저 혼자 여자로 자랐어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이 저에게 오빠와 남동생에게 많이 치이고 살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절대 아니었답니다. 얘 성희야, 너 또 친구 때렸다며? 그러면 어떡해.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친구 때리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어. 어? 선생님께 또 전화 왔잖아. 또 그 집 엄마 우리 집 찾아오게 생겼잖니. 아, 동네 창피해서 엄마가 못 돌아다녀. 걔가 우리 성민이 키 작다고 괴롭히잖아.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이 최우선이라며. 엄마 말대로 한 건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만약 걔가 성민이 안 건드렸으면 나도 걔 안 때렸어. 엄마, 그래도 누나가 저번에 나 놀리는 때려서 이제 애들이 안 괴롭혀. 나는 누나가 슈퍼맨 같아. 누나만 있으면 아무도 나를 놀리지 않아서 좋단 말이야. 거봐! 애 나 없으면 어디 가서 맞고 다닌다니까? 오히려 엄마는 나를 칭찬해야지. 나한테 그렇게 뭐라 하면 어떡해? 저번에 오빠도 나한테 고맙다고 했어. 그래, 성희가 그래도 자기 오빠랑 동생은 끔찍하게 생각하잖아. 나는 우리 딸이 저렇게 드세서 오히려 좋은데? 어디 가서 당하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얼씨구, 아주 나를 빼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네. 참나 웃겨. 성희, 너는 그래도 그렇게 애 얼굴을 피나게 하면 어떡해. 앞으로 때릴 거면 안 보이는 것을 위주로 때려. 적당히 하란 말이야. 비록 제 성격이 매우 드세서 마치 골목대장처럼 지냈어도 우리 가족은 서로 화목했어요. 부모님도 사이가 좋으셨고 우리 3남매를 편애 없이 공평하게 대하셨습니다. 보통 둘째는 중간에 끼어서 사랑을 못 받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삼남매를 동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저 때는 남아선호 사상이 매우 심할 때였는데 그래도 제가 혼자 여자라고 오히려 아빠는 저를 더 챙겨주시곤 했답니다. 성희야, 우리 성희는 선생님이 보니까 참 기골이 장대해서 체육에 소질이 있어. 혹시 육상선수로 나갈 생각 없니? 부모님께 말씀드려봐. 심지어 저는 골격도 매우 크고 좋아서 또래보다 키도 훨씬 컸어요. 덕분에 학창시절에도 남자 학생과 싸워도 아무 문제가 없었답니다. 사실 동생은 어려서 키가 유달리 작고 허약했어요. 그래서 시비도 많이 걸렸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나서서 물리치니 동생은 저 덕분에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죠. 이렇게 제가 힘도 세고 성격이 좋지 않았다고 하면 혹시 일진이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자꾸 친구들 돈을 가져가는 거야?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학교에서 친구들 괴롭혀도 되는 거야? 너희 친해? 친한 것도 아니잖아. 한 번만 또 이러면 그땐 바로 선생님께 달려갈 거야. 성희야, 고마워. 쟤들이 자꾸 나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 너 덕분에 이제 나 안 건들 것 같아. 진짜 진심으로 고마워. 너 없었으면 엄마가 준 용돈 다 쟤들 줬을 거야. 일진은 아니었고 오히려 저는 일진들을 물리치는 존재였어요. 오죽하면 그런 저에게 고맙다고 어떤 친구의 부모님은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과일을 주고 가신 적도 있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란 저는 덕분에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애정을 듬뿍 받았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의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셔서 선생님들에게 제가 또 잘했거든요. 범생이라 공부를 잘했던 오빠와 허약했지만 공부를 잘했던 동생 사이에서 저는 사실 혼자만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공부하라는 소리를 전혀 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우리 엄마의 소원은 바로 이거였어요. 공부는 못해도 좋으니까 제발 조신하게 행동하고 말해. 엄마는 네가 오빠처럼 좋은 명문대에 가거나 그런 거는 원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자. 어? 네가 불의를 못 참고 그러는 건 알겠는데 평범한 인생도 얼마나 좋니? 우리 엄마의 평생 소원은 바로 제가 조용하고 조신하게 살다가 평범한 남자와 결혼해서 평범하게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원래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힘든 거 아시죠?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사건이 많았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있는 어느 4년제 대학에 입학했어요.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친구들과 같이 미팅도 하고 서울로 놀러 다니며 아주 즐거운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미팅하면 할수록 저는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이 힘들었어요. 성희, 너는 조금 부담스러워. 나는 착하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여자가 좋아. 그런데 너는 성격이 너무 세서 나랑 맞지 않아. 목소리도 크고 자기 주장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멋있는데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은 없어. 미안. 뭐? 내가 뭐 어때서? 나는 그냥 오빠랑 잘 지내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부담이었어? 내가 결혼하자고 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같이 재밌게 데이트하자는 건데 이게 뭐가 그렇게 부담이 됐다고 그러는 거야? 네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여자로 느껴지지 않아. 미안. 그리고 우리 집하고 학과 건물 그만 찾아와 주라. 부담스러워. 저는 처음 시작한 첫사랑도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대차게 거절당했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친구들과 술을 아주 많이 마시기도 했죠. 당당하고 어디서도 기죽지 않는 성격은 우리 가족에게는 해결사라 좋았지만 개인적인 연애사에선 길을 펼치지 못했답니다. 친오빠는 제가 대학생일 때 천사 같은 새언니를 만나 결혼했어요. 우리 오빠는 어릴 때부터 조용하게 공부만 했던 사람인데 새언니도 똑같이 참하고 조신하고 여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참 보기 좋은 조합이었어요. 새언니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당당하고 할 말 다 하는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친오빠와 새언니가 사실 신혼집을 사기당할 뻔하기도 했었거든요. 아줌마, 분명히 저번에는 그냥 알아서 도배랑 다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 바꾸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 말이 만날 때마다 달라져요?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라고 막 등쳐먹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네?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알겠으니까 그만 찾아와, 학생. 학생이 결혼하는 것도 아니잖아. 뭘 이렇게 찾아와서 난리치는 거야. 내가 학생 오빠네 부부한테 절대 사기 안 칠 테니까 그만 찾아와.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참 황당한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오빠와 새언니도 억울하게 당할 뻔했던 것을 변호사도 아닌 제가 나서서 해결했답니다. 이 사건으로 새언니와 새언니네 부모님까지 다 제 편으로 만들었어요. 새언니는 그 뒤로 저만 보면 눈을 초롱초롱 뜨고 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저를 찾고는 했습니다. 언니가 그럴 때마다 저는 내심 기분이 좋았죠. 아가씨, 이번 소개팅은 진짜 괜찮아요. 내가 사전에 물어봤는데 활발하고 당당한 여성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엔 나 믿고 한 번만 나가봐요. 우리 아가씨 이렇게 멋진 사람인데 남자들은 왜 이러는 거야. 언니 됐어요. 저번에도 그 말에서 나갔다가 그 사람이 내 성격 보고 도망갔던 거 몰라요? 언니가 저 생각해서 신경 써주는 것은 알고 참 고마워요. 그런데 저는 괜찮아요. 엄마부터 언니까지 내 연애가 최대 관심사네요. 새언니는 제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을 바랐어요. 언니가 얼마나 저를 생각하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고마웠지만 사실 언니가 소개해주는 사람은 다 제 성격을 부담스러워했답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반이 될 때까지 저는 연애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순한 놈 한 명 찾아서 결혼하라니까. 잘 찾아보면 네 성격 다 받아주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네 오빠 봐라. 결혼하고 얼굴 혈색이 좋아졌어. 사람은 결혼 잘하는 것도 복이야. 그러니까 너도 마음에 드는 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결혼해. 여자는 특히 결혼 잘하는 게 최고야. 나이 들어봐라. 남편 복이 제일이야. 엄마는 내 얼굴만 보면 결혼 얘기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순한 놈 찾으면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도 눈이 있는데 내 눈에 맞는 짝을 찾아야 하잖아. 엄마, 자꾸 결혼 얘기 계속하면 나 집에 안 들어와?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말고 나가서 남자를 만나라고. 아니, 막내도 연애하는데 왜 너 혼자 연애를 못하고 있냐 이거야. 속 터져. 엄마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가 되자 더 남자를 만나라고 강요했어요. 오죽하면 선자리도 알아왔는데 몇 번 나가봐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상대 쪽에서 마음에 안 들어했죠. 저도 내심 속으로 얼마나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친구 중에는 제대로 연애하다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이렇게 결혼 못하고 노처녀가 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운명처럼 나타난 그 사람은 미국인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친구를 만나러 서울에 갔던 날이랍니다. 서울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네네. 외국인이네. 어떡하지? 나 영어 못하는데. 어디 가는데요? 나 영어 못해요. 어디 간다고? 명동? 명동! 오케이! 이리 와요. 그 외국인은 한눈에 봐도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남들 일에 참견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영어도 못하면서 그 외국인을 도와주었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한국말로 말했는데 이상하게 소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이름. 이름이 영어로... 네임이 뭐예요? 케빈! 케빈, 반가워요. 나는 성희. 그렇게 서로의 이름만 겨우 교환하고 케빈을 데리고 명동으로 갔어요. 그렇게 저는 친구에게 다시 가려고 했는데 케빈은 자꾸 저를 따라왔습니다. 왜 따라와요? 명동 데려다 줬잖아. 나는 서울역 다시 가야 돼요. 친구 만나러 간다고요. 친구, 프렌드. 왜 이래? 슬프게도 저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어요. 케빈도 아주 기본적인 한국 단어를 제외하고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했죠. 그런데 너무 즐겁고 놀라웠던 점은 그런데도 대화가 통한다는 거였습니다. 단어만 말하는데도 뜻이 통했어요. 결국 저는 케빈을 데리고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야, 뭐냐? 왜? 저 외국인 뭐야? 나 너무 당황스러워. 야, 너 언제부터 영어 잘했어? 다
나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떡해. 이렇게 갑자기 데려온다고? 말도 없이? 야, 나도 오다가 만났어. 몰라, 말이 안 통하는데 자꾸 내 옆에서 따라와서 데리고 왔어. 그래도 사람은 착해 보여. 이것 봐, 혼자 웃고 있잖아. 계속 실실 웃던데? 야, 그냥 웃어. 그렇게 케빈과 우리는 말도 통하지 않았지만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갈 때가 되었는데 케빈은 저에게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얼떨결에 번호를 교환한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케빈과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영어와 한국어가 부족해서 사전을 끼고 대화했는데 그것조차 재밌었어요. 알고 봤더니 케빈은 한국으로 여행을 온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이 한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었죠. 그렇게 케빈과 저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만난 남자친구가 미국인이라니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아이, 남자를 만나라고 했더니 미국인을 만나네? 우리 딸 진짜 내 딸이지만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제발 평범하게 살 수는 없어? 너 이러다 미국 간다고 하겠다? 엄마, 안 그래도 케빈이 자기 따라서 미국 가자고 하더라. 엄마 어떻게 알았어? 나 국제 결혼해서 미국 갈 거야. 엄마 사위는 미국인이고 손주는 혼혈인 거지. 신하지 않아? 뭐? 너 그런 얘기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한다고?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미치겠어. 아이고! 여보, 빨리 여기 와서 앉아봐. 당신 딸 미국 간대. 내가 미쳐. 머리야. 도대체 누구 닮아서 이런 거야? 딸, 자세히 얘기해봐. 미국을 간다고? 너 그 미국 놈이랑 결혼해서 미국 간다고? 언제 정한 거야? 왜 그걸 지금 얘기해? 제발 뭐가 결정되면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했잖아. 어젯밤에 프로포즈 받았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지. 엄마랑 아빠가 그랬잖아. 내 성격 다 받아주는 사람 있으면 결혼하라며? 그게 케빈이야. 한국에는 내 성격 좋아하는 남자 없잖아. 운명의 상대를 만났으니 내가 미국을 가는 게 맞지. 아유, 미치겠다. 미치겠어. 당장 그럼 데리고 와. 지금 우리 집으로 오라고 연락해. 여보, 당신은 빨리 첫째랑 며느리 불러. 가족회의 해야지. 하루도 조용하게 넘어가는 날이 없어. 응? 그렇게 케빈을 집으로 불러서 얘기하는데 저를 제외한 가족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했어요. 오빠와 새언니가 공부를 잘하긴 했어도 회화랑 시험 영어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죠. 케빈은 특유의 웃는 얼굴로 어색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나 성이랑 결혼해요. 미국에 갈 거예요. 성이랑 나랑 운명이니까 결혼합니다. 케빈의 어색한 한국어를 듣고 부모님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랑 아빠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한다면 아무도 못 말리는 고집의 소유자였고 또 그렇게 대학 내내 결혼할 남자를 찾았어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얼떨결에 저와 케빈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케빈의 부모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가족은 급하게 기초 영어 회화를 배우기도 했어요. 중간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서로 통역하느라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저는 미국으로 가서 살게 되었죠. 케빈의 부모님은 알고 봤더니 미국에서 아주 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케빈을 만나며 돈이 꽤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큰 회사였습니다. 덕분에 미국에서 사는 삶은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면서 아이도 2명이나 출산했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성희야, 엄마랑 아빠가 몸이 갈수록 점점 늙는 게 느껴지는데 우리 딸 얼굴을 잘 못 보니까 너무 속상해. 케빈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몇 년이라도 살면 안 되겠니? 평생 미국에서 살면 엄마랑 아빠는 이렇게 1년에 겨우 한두 번만 보며 살아야 해? 나도 엄마랑 아빠 너무 보고 싶어. 미국 생활도 행복하고 시부모님이나 케빈이 잘해줘서 좋은데 그거랑 별개로 한국이 되게 그리워. 케빈하고 얘기해보고 결정되면 알려줄게. 케빈이 일 때문에 한국 오는 게 힘들면 내가 애들 데리고 혼자라도 가야지. 미국에 온 지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부모님이 저를 많이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동시에 향수병이 심해질 때라 한국에 가고 싶더라고요. 케빈하고 얘기했더니 케빈은 제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케빈은 시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을 입장이라 오래 미국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의 집으로 아이 2명을 혼자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릴 때라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면 미국에 다시 오는 것으로 결정하고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케빈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에 오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친정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랜만에 본 부모님은 세월이 야속하게도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케빈 돈으로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녔고 딸 노릇을 제대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불행은 더 없을 것 같았죠.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막내야,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뭐? 여자친구가 임신했다고? 아유 세상에. 아 여보, 성희야 어떡하니? 여자친구는 뭐 하는 사람인데? 뭐? 대학생이라고? 몇 개월이야? 8개월? 야, 너는 이제껏 8개월이 될 동안 얘기를 안 하고 도대체 뭐 한 거야? 제정신이야? 아, 속 터져. 인간아, 이 망할 놈아. 엄마, 오빠 부부 불러. 가족회의 하자. 3남매 중 제일 순하고 조용했던 막내가 벼랑간 사고를 쳤거든요. 어렸을 때 너무 순해서 엄마가 공격성을 배우라고 일부러 운동 도장에 보낼 정도로 조용했던 막내였어요. 유난히 작고 말라서 괴롭히는 사람도 많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을 대신 싸워서 혼내줄 정도였는데 그런 막내가 무려 6살이나 차이 나는 대학생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그것도 임신 8개월이라 지울 수도 없는 상태였죠. 막내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던 상태라 둘은 모은 돈이라고는 없던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더 어이없는 것은 올케의 부모님이었어요. 우리는 돈 없어요. 내놓은 자식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지원해줄 돈은 없고 있어도 쟤한테 줄 돈은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결혼식장에는 갈 테니 할 거면 말하세요. 할 말 없으니까 지원 관련해서 연락할 거면 하지 마세요. 심지어 올케는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더라고요. 사실 올케의 첫인상을 보고 저는 대충 짐작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오는 자리니 엄마와 저는 진심으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올케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고 심지어 음식 평가도 했습니다. 그런데 갈비찜이 되게 짜요. 소금 맛이 너무 강해서 못 먹겠어요. 제가 그리고 해산물을 안 좋아해서요. 이건 못 먹겠어요. 엄마랑 저는 전날부터 올케가 온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일단 임신한 상태고 그래도 손님이니까 별다른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원래 성격이었으면 당연히 한마디 했을 텐데 엄마가 식탁 밑으로 다리를 자꾸 쳐서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막내와 올케는 모은 돈이 없었으니 결국 선택은 하나였어요. 우리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올케와 막내가 같이 사니까 제가 나가야 하나 싶었는데 어차피 몇 년 있으면 저는 다시 미국에 갈 거라 굳이 집을 따로 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막내와 올케와 저는 한 지붕 아래에서 살게 되었죠. 이때부터 올케와의 악연이 시작되었답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같이 살기 전인 결혼식 때부터 갈등은 있었어요. 저는 꼭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여자라면 당연히 이런 로망 하나씩은 있잖아요? 안 그래요, 형님? 형님은 제 마음 아시죠? 형님도 아주 좋은 고급 호텔에서 결혼했다면서요. 저도 남들이 볼 때 화려한 그런 곳에서 하고 싶어요.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이 정도는 바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남편 쪽에서 결혼식 비용을 내주셔서 가능했던 건데 지금 올케랑 성민이는 돈이 없잖아. 우리 형편도 그렇게 막 호텔 결혼식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지 않아. 설사 있더라도 그 돈이면 둘이 살 단칸방이라도 구했겠지. 올케 그렇게 고집 부릴 때가 아니야. 현실과 타협하는 것도 중요하잖아? 형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본인은 비싼 드레스부터 할 거 다 해놓고 저한테는 이런 싸구려 예식장하고 남들이 입는 드레스 대여해서 대충 입으라고요? 그리고 막말로 제 친구들은 다 남편 쪽에서 집 해오던데 저는 이렇게 시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하고. 뭐? 말이 심하네? 지금 우리 집이 본인 신혼집 못 해줬다고 뭐라 하는 거야? 그렇게 치면 올케는 뭐 혼수 가지고 올 수 있어? 올케네 부모님은 대줄 돈 없다고 딱 잘라서 말했잖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머 형님, 왜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당황스러워요. 저 임신했는데 이렇게 임산부한테 노발대발 소리를 질러도 되는 거예요? 이러다 제 뱃속에 아기가 잘못되면 그땐 책임지실 건가요? 제가 이러려고 임신해서 결혼하는 줄 아세요? 너무해. 아이, 성이야. 너는 왜 애를 올리고 그래? 아우, 세아가,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도 성민이가 결혼할 때 주려고 모은 돈이 있는데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어. 일단 조금 더 모아서 나중에 아기 태어나고 몇 년 지나면 줄게. 응? 엄마, 뭐가 예쁘다고 줘? 그 돈이면 오빠랑 세원이한테나 줘.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신해서 결혼하는 애들한테 돈을 주고 싶어? 그리고 올케, 말은 똑바로 해. 누가 임신해서 결혼하라고 협박했어? 너희들이 그런 거를 왜 보상을 받으려고 해? 아무리 성격을 죽이고 꼭 참으려고 해도 올케는 도를 지나쳤어요. 결혼 전에 얼마나 부딪혔는지 모릅니다. 이런 제 성격을 이미 알던 막내는 제가 화를 내자 올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을 정식으로 올리기도 전에 저는 올케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몇 번 발생했고 급기야 나중에는 둘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차피 같이 살 예정이니 제가 더 나이도 많으니 먼저 다가갔습니다. 올케, 이제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하면 우리 정식으로 가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껏 안 좋았던 감정은 다 털어버리자. 어차피 같이 살 거니까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간직하면 우리만 힘들 거야. 혹시 내가 했던 말이 상처가 되었으면 미안해. 네, 뭐 알겠어요. 저도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불편한 관계로 있으면 힘들어요. 그럼 우리 잘 지내봐요. 그렇게 올케와 저는 화해 아닌 화해를 하고 같이 살게 되었는데 결혼식을 올린 후가 더 문제였어요. 올케가 임신한 상태로 결혼식을 올렸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올케의 친정에서는 정말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조리원 비용도 대주었고 도우미 비용도 냈습니다. 우리 엄마는 맏며느리가 출산했다고 손수 시장에 가서 한우도 사오고 미역국도 끓여주셨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본 분들은 아실 텐데 신생아를 키우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올케는 본인이 낳은 아기면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형님은 2명이나 낳아보셨으니 신생아 돌보는 게 쉬우시죠? 아, 부러워요. 저는 출산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요. 형님이 아기 좀 돌봐주세요. 저 조금만 잘게요. 올케는 자기 아이면서 저한테 대놓고 맡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오랜만에 신생아를 보니 저도 귀여워서 먼저 나서서 봐주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조카의 엄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올케는 맨날 아기를 나랑 엄마한테 맡기고 혼자 누구랑 저렇게 전화하는 거야? 안 되겠어. 한마디 해야겠어. 누가 임신하고 출산하라고 시켰어? 본인이 좋아서 해놓고 저렇게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거야? 양심이 어딨어? 아우, 예성이야. 네가 참아. 아직 어리잖니. 저 나이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가 그냥 돌보자. 본인도 친정에 못 기대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아유, 네가 힘들면 엄마가 돌볼 테니까 아기 엄마 줘. 아, 엄마는 지금 허리랑 손목도 안 좋으면서 왜 자꾸 아기를 안아줘? 막내 언제 집에 와? 저것들이 진짜 본인들이 좋다고 사고 쳐놓고 저래도 되는 거야? 아우 씨. 성이야, 참아. 엄마가 대신 미안해. 아우, 그러지 말라고. 엄마 얼굴 봐서라도 참아. 제 성격상 올케가 저러는 꼴은 못 봐서 뭐라 하려고 하면 엄마는 그런 저를 진정시켰어요. 올케가 친정에서 내놓은 자식이니 그게 그렇게 안쓰러웠나 봐요. 저도 그래서 참을 인을 몇 개나 새기며 조카를 돌봤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 시댁에서 아기를 낳고 생활하는 올케의 처지를 생각하니 인간 대 인간으로 안쓰러웠죠. 자기도 마음 둘 곳이 없으니 본인 친구들과 통화하며 견디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카의 육아를 저와 엄마가 다 하고 올케는 본인 친구와 통화하거나 놀기 바빴어요. 그런 행패를 꼭 참던 어느 날 제가 폭발하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새언니 관련이었어요. 새언니는 둘째 조카를 낳다가 몸이 심하게 안 좋아졌어요. 생명이 위독해서 의사가 오빠에게 언니나 아기를 선택하라고 할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결국 기적적으로 언니와 조카 둘 다 살아났지만 언니는 병원에 몇 달을 입원해야 했어요.
다행히 조카는 문제가 없었지만 새언니는 조금만 무리해도 쓰러지거나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면 저와 엄마는 새언니에게 정말 말 그대로 물 한 방울 묻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워낙 천사 같은 성격이라 제가 많이 좋아했었고 사람이 순수하고 맑았어요. 새언니가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얼굴만 봐도 좋았습니다. 당연히 아픈 사람에게 뭘 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날은 명절이라 새언니랑 오빠가 방문한 날이었어요. 오빠도 조카가 2명이나 있어서 집안은 아이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이 집에 가득하니 부모님도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평소에 잘 드시지 않던 술도 많이 드셨죠.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태였는데 다들 기분도 좋았습니다. 그때 마침 올케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상태였어요. 부엌하고 제일 가까운 위치여서 저는 아무 의도 없이 말을 꺼냈는데 황당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올케, 오면서 부엌에서 사과 한 칼 가져다 줄 수 있어? 과일이 먹고 싶네. 사과는 내가 자를 테니까 올케가 식탁 위에 있는 사과만 들고 와주라. 고마워. 형님, 저 아까부터 계속 요리하고 음식 날랐던 거 아세요? 왜 자꾸 저한테만 시키시는 거예요? 같은 며느리인데 이렇게 대우가 달라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다고 눈치 주는 건가요?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응? 아니, 새언니는 몸이 안 좋아서 일부러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그리고 나랑 엄마가 요리 다 했고 올케는 음식 그릇만 몇 개 나른 거잖아?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빴어? 우리 엄마도 며느리들한테 뭐라 하는 분 절대 아닌데 당황스럽다. 동선 미안해요. 나도 도와야 하는데 내가 조금만 무리해도 몸이 안 좋아서. 아이고, 나 때문에 좋았던 분위기가 이렇게 됐네. 어떡하지? 동서 화 풀어요. 내가 미안해요. 응? 언니가 왜 미안해요? 언니한테 안 시키는 것처럼 올케한테도 저 안 시켜요. 그냥 사과랑 칼을 가져다 달라고 했던 게 그렇게 못할 짓인가? 오늘도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요리하고 준비한 거 저예요. 순식간에 좋았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저도 평소 같으면 참았을 텐데 새언니가 미안해서 올케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여자들끼리 싸우기 시작하자 엄마와 남자들도 나서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라 간만에 본 얼굴들이 반가웠는데 올케 때문에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죠. 여보,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해달라고 했잖아. 왜 다 모여있는데 그러는 거야? 형수님, 누나, 미안해. 당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집안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거냐고. 나 진짜 이대로는 못 살아. 서러워서 죽겠다고. 올케, 말은 똑바로 해. 가족끼리 무슨 편이야? 우리가 지금 무슨 전쟁 나가? 말을 왜 그렇게 믿게 하는 거야? 그리고 새언니는 얼굴 보면 얼마나 본다고 그러는 거야? 명절에 한두 번 보는데 그냥 올케가 조금 참으면 되잖아. 그동안 나랑 엄마랑 참아주니까 사람이 우스워? 누나 잠시만. 내가 미안해. 대신 사과할게. 누나 참아! 결국 저는 본래 성격을 드러내게 되었어요. 올케는 2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동안 꾹 참았던 게 폭발해서 올케 앞에서 할 말을 하며 큰 소리를 내자 올케는 기가 죽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보자 하니까 어이가 없네. 올케 제정신이야? 내가 심지어 올케 자식도 돌봐줬는데 사과 하나 가져다 달라고 했다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해? 올케가 생각해도 어이없지 않아? 아우 씨. 올케에게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자 올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제 성격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올케는 제가 그렇게 난리치는 것을 처음 보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첫째 오빠와 막내 동생이 저를 방으로 데려가 진정시켰습니다. 천사 같은 새언니는 중간에서 난처한 얼굴을 하며 눈물까지 보였죠. 이 사건이 일어나고 올케와 저는 서로 어색한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올케도 서로 사과하지 않았어요. 서먹한 상태로 지내던 어느 날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성희, 나야. 이제 애들도 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었으니 미국에 오는 게 어때? 부모님도 성희랑 우리 아이들 많이 보고 싶어 해. 당연히 나도 우리 가족들 보고 싶어. 애들이 미국에 오더라도 방학마다 한국에 가기로 약속할게. 케빈, 안 그래도 내가 연락하려고 했어. 나도 이제 미국 다시 가고 싶어. 애들 데리고 다음 달에 들어갈게.
애들도 아빠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고. 나도 당신하고 같이 살고 싶어. 사실 우리 아이들이 혼혈이라 어디를 가더라도 주목을 많이 받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태어난 곳이 미국이라 한국어가 조금 서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적응을 잘하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마침 올케와도 매우 어색한 상태라 아이들도 눈치를 보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로 우리 부모님의 건강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며 두 분이 병원도 많이 가고 몸이 쇠약해지셨어요. 특히 아빠는 암까지 걸리셔서 집에서 간호가 필수였습니다. 누나, 내가 어차피 모시고 사니까 책임지고 엄마랑 아빠 돌볼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미국 가. 무슨 일 생기면 반드시 연락할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혹시라도 엄마랑 아빠가 돈 때문에 병원에 가기 힘들어하면 언제든지 말해. 그리고 누나가 너무 미안하니까 미국에서 생활비도 너 월급만큼 보낼게. 그러니까 올케랑 부모님 잘 부탁해. 알겠지? 알겠어. 아내도 저번에 그 이후로 누나랑 부모님한테 미안했는지 계속 얘기 꺼내더라. 누나도 미국 가서 매형하고 애들하고 행복하게 살아. 어차피 명절 때는 한국에 올 거라며? 몸 조심히 가고 무슨 일 있으면 누나도 꼭 연락해줘. 알겠어. 나도 올케한테 부모님 맡기고 가는 거 마음이 좋지는 않아.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성민이 네가 올케한테 말 잘해줘. 오빠랑 새언니도 너희 부부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더라.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다시 갔고 거기서 케빈의 도움으로 잘 정착할 수 있었어요. 케빈은 우리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듣더니 매달 소정의 돈을 남동생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챙겨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엄마, 몸은 어때? 괜찮아? 올케가 잘 챙겨주고 있어? 내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미안해. 병원 갈 때 무조건 택시 타고 가. 그러라고 내가 돈 보내주고 있는 거니까. 알겠지? 그럼 걱정하지 마. 엄마 잘 지내고 있어. 오늘도 막내가 나랑 네 아빠 데리고 병원 데려간다고 하더라. 확실히 늙으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너야말로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케빈은 어때? 우리 애들도 보고 싶네. 아유, 우리야 너무 잘 지내서 아무 소식이 없어. 엄마가 예전에 말했던 평화롭고 평범한 생활을 하는 중이야. 오히려 너무 단조로워서 문제라니까? 애들도 확실히 예전보다 적응도 잘하고 나는 문제가 없어. 그렇다면 다행이네. 성희야, 엄마 이제 병원 갈 준비해야 해서 이만 끊을게. 케빈에게 안부 전해줘. 엄마가 아빠한테도 너한테 연락 왔다고 얘기할게. 다음에 다시 연락하자. 미국에 와서도 저는 부모님과 연락을 꾸준하게 주고받았어요. 올케가 불편할 수도 있어서 직접적인 연락은 주고받지 않았고 엄마나 남동생을 통해 안부를 전했습니다.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달 보내는 돈 이외에도 주기적으로 값비싼 선물을 보냈습니다. 성민아, 이번 방학 때 지연이 여기로 보낸다고 했지? 누나가 케빈하고 얘기했는데 네 매형도 환영이래. 그러니까 지연이 걱정하지 말고 누나가 책임질 테니까 보내.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데 경제적인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 누나, 진심으로 고마워. 이렇게 지연이 방학 때마다 무료로 누나네 집에 보내면서 지연이가 영어가 많이 늘었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지연이가 미국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해. 확실히 한국하고 문화가 달라서 그런가 봐. 나중에 지연이가 혹시라도 유학하고 싶다고 하면 얘기해. 누나 집에서 보내면 되잖아. 가족이 서로 좋다는 이유가 뭐니?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게다가 네가 올케랑 늙은 부모님도 돌보고 있으니까 누나가 오히려 더 고마워. 안 그래도 아내가 부모님을 잘 돌보는 것 같아서 나도 좋아. 나한테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 덕분에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어. 나도 아내가 저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고마운 마음에 조카가 한국에서 방학마다 미국에 오면 우리 집에서 무료로 재워주기도 했어요. 재워주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같이 놀이공원이나 공원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올 때마다 맛있는 것을 먹이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었어요. 케빈도 조카가 오면 진심으로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었죠. 이건 다 올케가 우리 부모님을 전적으로 돌봐서 고마운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낸 지 몇 년이 지나고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시간이 흐르며 부모님의 건강은 더욱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에 가면 부모님이 확 늙어 있어 속상했어요. 저는 그래서 올케가 당연히 우리 부모님을 돌봐주는 것에 대해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매달 보내는 돈 이외에도 수도 없이 선물을 보내고 갈 때마다 거액의 돈을 주고 왔어요. 이런 생활이 지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는 잘 없는데 전화가 울려 받았더니 엄마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가 먼저 연락도 하고 너무 좋다. 이따 케빈 오면 같이 있을 때 연락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혹시 안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지? 성희야, 우리 딸 너무 보고 싶다, 성희야. 엄마 너랑 살고 싶어. 엄마? 왜 울어? 엄마 어디 아픈 거야? 내가 빨리 성민이한테 연락해서 엄마 병원 데리고 가라고 할까? 엄마 왜 그래? 일단 진정하고 침착하게 말해봐. 내가 그동안 꾹 참았는데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어, 성희야. 막내 며느리가 네 아빠랑 나한테 너무 못되게 굴어서 살 수가 없다. 이러다가 나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요양원에 보내질 것 같아서 무서워. 지금도 며느리가 집에 없어서 이렇게 연락하는 거야. 나 너무 서럽고 더는 못 버티겠어. 너의 아빠도 불쌍해. 뭐라고? 엄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올케가 엄마랑 아빠한테 못되게 군다고? 내 앞에선 착하게 챙기던데? 내가 그래서 한국 갈 때마다 감동했었잖아. 엄마 자세히 말해봐. 나 지금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 올케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거 다 연기고 가식이야. 아들이 없고 집에 우리만 있으면 자꾸 꼬집고 욕하고. 그래, 늙었으면 그냥 빨리 뒤지라고 하고 귀찮게 하지 말고 요양원으로 꺼지래. 나 진짜 서러워서 살 수가 없어. 네 아빠는 누워만 있는데 종일 저런 포원을 듣고 있어. 불쌍해.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그만 전화기를 놓치고 말았어요. 인생 살면서 그렇게 놀랐던 날이 없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전화기를 주워 엄마와 대화하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그거 진짜지? 나 지금 당장 비행기표 끊을 거야. 내가 그동안 올케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배신해도 되는 거야? 나는 엄마가 그렇게 올케한테 당하는 것도 모르고 조카 오면 지극정성으로 돌봤는데 나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 엄마, 기다려. 저는 진짜로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한국에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케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더니 케빈도 아이들은 걱정하지 말고 친정으로 가라고 했어요. 저는 공항에 가서 출발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새언니랑 같이 내일 우리 집으로 와. 나 지금 한국 가는데 절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나랑만 연락해. 막내한테도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묻지 말고 궁금해도 일단 내일 집으로 와. 오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한국으로 가는 내내 저는 진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심호흡하고 아무리 진정하려 해도 손이 계속 떨리더라고요. 결국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청심환을 2개나 사서 먹었습니다. 바로 친정으로 아무 언질도 없이 그대로 택시를 타고 달려갔어요. 오빠네 부부에게 연락했더니 곧 도착한다 해서 같이 조용히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말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늙은이들아, 늙었으면 빨리 죽으라고. 아, 귀찮아. 아니다, 죽으면 내가 돈을 못 받으니까 확 요양원에 보내던지 해야지. 아, 그리고 네 딸 올 때만 내가 요양원에서 데리고 오면 되잖아? 올케는 우리가 들어온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놀랐던 점은 심지어 올케는 아픈 우리 엄마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본인은 소파에 누워있고 우리 엄마는 아픈 몸으로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올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깜짝이야! 어머! 형님! 어머머머머! 잠시만요! 이거 녹화 말씀하세요! 내 머리! 형님! 미친 듯이 달려들어 올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엄마는 우리가 방문한 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재수씨 미쳤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을 이런 식으로 대한 거예요? 아,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매달 돈을 보냈던 거고? 아, 엄마, 진작 말했었어야지.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아빠.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요. 이런 식으로 시부모님을 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사람 대 사람으로 어른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 저희 집으로 가요. 아이고, 우리 새끼들이 왔구나. 아유, 내 자식들. 내가 너무 서러워서 살 수가 없어. 막내 아들이 없으면 이렇게 나를 구박해. 네 아빠는 누워만 있는데 잘 챙겨주지도 않아. 올케의 머리를 잡고 저는 미친 듯이 퍼붓기 시작했어요. 욕설과 함께 난리를 피우니 올케는 엉엉 울며 빌었습니다. 지금 네가 한 행동 내가 다 녹음했어. 나 절대 그냥 안 넘어가. 내 동생한테 다 말할 거야. 너 친정도 없어서 갈 곳도 없지? 이혼당해서 어디 혼자 살아봐. 감히 우리 부모님한테 저렇게 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껏 너한테 얼마를 바쳤는데 이년아!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미쳤었나봐요.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요. 저 이혼당하면 갈 곳이 없어요. 제발, 제발요. 저 이대로 쫓겨나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게 잘했어야지. 이자껏 받을 동안은 우리 부모님 잘 챙겨주지도 않았으면서 말이 많아. 이 망할 년아, 당장 나가. 나는 이것도 모르고 그동안 너한테 바친 가방이 몇 개야? 마침 오빠와 새언니가 같이 가서 증인도 많았어요. 이 사태를 남동생에게 알리니 남동생도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껏 당신에게 우리 부모님을 맡긴 거야?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혼해. 나 당신하고는 못 살아. 지연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나 이혼당하면 어디로 가? 길거리에서 살아야 해. 제발, 제발. 형님,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올케는 손이 닳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이미 그 광경을 봤으니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동생이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아주 심했어요. 알고 봤더니 본인이 알아서 다 챙길 테니까 동생 보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받을 돈은 다 받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실이 탄로나고 실제로 남동생과 올케는 그대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천사 같은 새언니와 첫째 오빠가 모시기로 결정했어요. 무려 새언니가 나서서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케빈에게 말했더니 올케에게 주었던 돈의 2배를 새언니에게 주자고 하더라고요. 아휴, 저는 돈 필요 없어요. 그동안 우리 시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얼만데요. 괜찮아요. 언니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이 제 새언니라니 저는 너무 기뻐요. 언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케빈하고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아픈 노인 2분 모시는 거 힘들잖아요. 고급 아파트를 새로 사드릴 테니 거기 들어가서 사세요. 천사 새언니는 끝까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케빈은 상의 끝에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얻어주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부모님과 첫째 오빠 부부는 같이 살고 있답니다. 확실히 부모님도 오빠네와 같이 산 뒤로 건강이 확연하게 좋아졌어요. 혈색도 예전과 다르고 새언니가 잘해줘서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답니다. 올케는 어디서 뭐를 하고 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잘 살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했던 짓을 떠오르면 평생 거지처럼 살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고 흥미롭게 들으셨으면 다행입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